나는 명성황후 민씨. 이름은 자영. 후대에 나는 어떠한 황후로 기록될까요? 민비는 조선을 망친 악녀다. 당신이 평생 배워온 이 한 문장. 사실은 일본이 만든 거짓말이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은 한 여인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만행을 숨기기 위해 100년 동안 역사를 조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뚱뚱하고 흉하게 그린 그림까지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외교관들의 기록은 전혀 달랐습니다. 눈부신 지성미를 가진 여인. 5명의 천재가 모여도 그녀 앞에서는 머리를 극적였다. 검소하고 우아한 귀부인.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천원권 지폐의 주인공 이황이 70세의 젊은 여제자와 사랑을 나눴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거짓입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조작되었을까요? 지금부터 130년 만에 밝혀지는 명성황후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마, 오늘 밤 안으로 이 궁을 떠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1866년 21살의 한 궁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직 그녀는 자신이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 많은 여인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때는 18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양반가에 늦둥이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민치록의 나이 53. 이미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얻은 딸이었기에 그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여흥 민씨 가문은 조선 왕조에서 이미 2명의 왕비를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태종의 비원경왕후 그리고 숙종의 계비인현왕후가 바로 이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직접 한학을 가르쳤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소녀는 배우는 것마다 단번에 익혔고 특히 역사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고종실록에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기억력이 비상하고 총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58년 8살이 된 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서울 안국동의 감고당으로 향했습니다. 감고당은 인현왕후의 친정이었고 대대로 여흥 민씨 가문 사람들이 거쳐간 곳이었습니다. 감고당에서의 8년은 소녀에게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농촌의 순수함과 도시의 복잡함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 시절 조선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권력을 쥐고 세도 정치를 끝내려 했지만 또 다른 형태의 권력 집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866년 3월 16소녀에게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왕비 간택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3간택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된 이는 바로 그녀였습니다. 영국 지리학자 이사벨라 비숍은 훗날 그녀를 만난 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화 내용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 눈부신 지성미로 얼굴이 빛나는 지식인. 창덕궁 인정전에서 왕비 책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고종은 그녀보다 1살 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권력은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쥐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며느리를 선택하면서 계산했습니다. 여흥 민씨는 명문가이지만 현재는 몰락한 집안.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의지할 곳 없는 처지. 이런 며느리라면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원군의 이 판단이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지 그는 곧 깨닫게 됩니다. 혼인 초기 그녀는 조용했습니다. 궁궐의 규칙을 배우고 왕비로서의 역할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첫 번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후사를 잇지 못하는 왕비의 위치는 위태로웠습니다. 대원군은 며느리를 압박했습니다. 궁녀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1871년 간신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순종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4명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매천야록은 이 시기 그녀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비의 얼굴에는 늘 근심이 서려 있었다. 1873년 23살이 된 고종이 직접 정사를 돌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친정체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대원군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용히 하지만 확고하게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감, 제 오빠 집에서 폭약이 터졌습니다. 어머니와 조카가 모두 1874년 어느 날 밤 이 소식을 들은 그녀는 처음으로 시아버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873년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궁궐 안궐역의 지형도가 바뀌었습니다. 대원군은 물러났지만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궁 밖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왕비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친정 오빠 민승호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민승호는 능력 있는 관료였고 고종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1874년 11월 어느 날 민승호의 집에서 폭약이 터졌습니다. 폭발로 민승호의 어머니, 즉 왕비의 친정어머니가 현장에서 숨졌고 민승호의 어린 아들도 중상을 입고 곧 사망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 안팎에서는 모두 같은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흥선대원군.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민승호는 대원군 세력을 견제하는 핵심 인물이었고 그의 제거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대원군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왕비가 변했습니다. 서양 외교관들의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왕비는 그 후로 새벽 5시까지 잠들지 않았다. 항상 암살의 위협 속에 살았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것은 공포였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차례일 수도 있었습니다. 왕비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생존하려면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으려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친척인 민겸호와 민규호를 조정에 등용했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이 훗날 민씨 척족 정치라고 비난받는 시작이었습니다. 매천야록은 이 시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민씨 일가가 조정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었습니다. 미국 외교관 윌리엄 샌즈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왕비는 고종의 정치적 동반자였다. 그녀 없이는 고종도 대원군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고종은 왕비의 조언을 자주 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두 사람은 국정을 논의했습니다. 개화와 개방의 문제, 청나라와 일본의 관계, 서양 열강과의 조약 문제. 왕비는 놀라울 정도로 정세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서재필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그리고 나.
우리 5명의 지략을 모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들 했소. 하지만 우리가 함께 민비 앞에 가면 을의 민비에게 기선을 잡혀 머리를 긁적거리며 물러나왔지요. 이것은 칭찬일까요? 비난일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여자가 정치에 관여한다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했고 권력을 지키려면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고종의 후궁들도 문제였습니다. 후사가 끊기면 왕비의 지위는 끝입니다. 그래서 후궁들이 아들을 낳으면 왕비는 그들을 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을 낳은 후궁이 궁을 나간다는 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완친왕, 의친왕, 영친왕의 생모들이 모두 궁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왕비의 질투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후궁의 아들이 세력을 키우면 자신과 순종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1880년대 초 조선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조약을 맺었고 미국과도 수교했습니다. 청나라의 영향력은 여전했고 러시아도 남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왕비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882년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마 군사들이 궁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마마를 찾고 있습니다. 1882년 7월 23일 밤 이 외침과 함께 그녀의 생은 또 한 번 벼랑 끝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모군란, 구식군대의 반란이었습니다. 신식군대인 별기군은 제때 월급을 받았지만 구식군대는 13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준 것도 쌀인데 모래가 섞여 있었습니다. 굶주린 군사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배후에는 대원군이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외쳤습니다. 민씨를 제거하라. 왕비를 죽여라. 반란군은 창덕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일본 교관들을 먼저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있는 처소로 향했습니다. 궁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종은 왕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서 피하시오. 왕비는 궁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궁녀들 틈에 섞여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여름 밤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민씨 집안은 모두 표적이 되었습니다. 민겨모를 비롯한 여러 민씨 척족들이 그날 밤 살해당했습니다. 왕비는 북쪽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궁녀 옷에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사흘을 걸어 충주 장호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민흥식이라는 민씨 일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민흥식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 초라한 모습의 여인이 정말 왕비란 말인가? 하지만 왕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궁중의 일 민씨 가문의 내력, 그녀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민흥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원군이 왕비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관을 만들고 제를 지냈습니다. 왕비는 죽었다. 공식적으로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고종은 대원군의 감시하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청나라 군대 3,000명이 한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원군을 납치해 텐진으로 데려갔습니다. 왕비는 8월 말
한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백성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일부는 반가워했고 일부는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건 후 왕비는 무당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령군이라는 무당이었습니다. 장호원에서 왕비가 한성에 돌아올 날을 정확히 예언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사벨라 비숍의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왕비는 무속 신앙에 의지했다.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그녀가 기댈 곳은 그것뿐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매천야록은 가혹하게 평가했습니다. 무당을 총애하여 국정이 문란해졌다. 1884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신정변입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 급진 개화파가 일본의 지원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목표 중 하나는 민씨 척족 제거였습니다. 12월 4일 밤 경우궁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갑자기 불이 났다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혼란 속에서 민씨 대신들이 하나둘 암살당했습니다. 왕비와 고종은 개화파에게 감금되었습니다. 왕비는 생각했습니다. 또 죽을 고비를 넘기는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청나라 군대가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사흘 만에 정변은 진압되었습니다. 개화파는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2번의 반란, 2번의 탈출. 왕비는 깨달았습니다. 청나라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청나라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조선의 자주성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일본은 분노했습니다. 조선에서의 영향력이 청나라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책임을 한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왕비. 그녀만 없으면 일본의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890년대 동아시아의 판도가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포위했습니다. 이번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라도에서 시작된 농민들의 봉기는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조선 조정은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일본도 텐진 조약을 명분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청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의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싸웠습니다. 전쟁은 일본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습니다. 동아시아의 강자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습니다. 갑오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제도를 일본식으로 바꿨습니다. 왕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러시아.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왕비는 러시아 공사와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친일 내각을 무너뜨리고 칠러 내각을 세웠습니다. 일본은 경악했습니다. 미우라 고로 공사는 본국에 전보를 쳤습니다. 왕비를 제거하지 않으면 조선에서의 일본 이익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묵인했습니다. 아니,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미우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 군인과 낭인들을 동원해 왕비를 살해하기로 했습니다. 10월 8일 새벽 5시 일본군과 낭인 수십 명이 경복궁 광화문을 통과했습니다. 조선 궁궐 수비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왕비가 있는 곤령 앞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고종은 왕비를 피신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궁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일본인들은 중년 여성들을 모두 끌어내 왕비를 찾았습니다.
프랑스 공사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가 나중에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왕비를 찾아내 현장에서 살해했다. 그리고 시신을 불태웠다. 향년 44세. 조선의 왕비는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종은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이 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왕비를 서인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공식 기록에서 그녀를 지웠습니다. 미우라 고로는 본국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화근을 제거했다. 하지만 이 만행은 오히려 일본에게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을미사변을 보도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일본의 이미지는 추락했습니다.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1896년 2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아관파천입니다. 조선의 국왕이 외국 공사관에서 1년을 보내는 치욕이었습니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비를 황후로 추존했습니다. 시호는 명성황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본인들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향원정 연못에 버렸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고종은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왕비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장도 찾지 못했습니다. 왕비는 생전에 사진 찍히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암살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명성황후의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민비는 조선을 망친 악녀다. 1907년 일제는 공식적으로 명성황후의 칭호를 민비로 격하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승자가 역사를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집어삼킨 후 자신들의 만행을 정당화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성황후를 악녀로 만들었습니다. 1910년 일본의 소설가 기쿠치 겐조가 대원군과 왕비의 일생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에서 명성황후는 사치스럽고 무당에 빠져 있고 나라를 망친 여인으로 그려졌습니다. 일본인 화가들은 그녀를 일부러 뚱뚱하고 흉하게 그렸습니다. 이 이미지는 해방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1981년 정비석이 쓴 소설 민비도 기쿠치 겐조의 소설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2001년 방영된 드라마 명성황후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일제가 심어놓은 이미지가 100년 가까이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공사관의 문서가 공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공사관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황후는 외국 문물에 관심이 많았고 서양의 의회 제도와 여성 교육에 대해 질문했다. 매우 지적인 여성이었다. 영국 공사관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황후는 검소했다. 화려한 장신구를 하지 않았고 의복도 소박했다.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에도 명성황후의 사치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일제가 조작한 실록인데도 없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매관매직 기록은 있지만 사치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당 이야기는 어떨까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2번이나 죽을 뻔한 경험, 끊임없는 암살 위협,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 5시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 살. 이런 상황에서 정신적 위안을 찾으려 한 것을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민씨 척족 정치는 어떨까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아버지는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개화파는 그녀를 제거 대상 1순위로 삼았습니다. 일본은 그녀를 조선 침략의 최대 장애물로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친정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1995년 을미사변 100주기를 맞아 재평가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주시에 명성황후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뮤지컬 명성황후가 만들어져 세계를 순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가는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독립운동가들조차 비판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김옥균 같은 개화파는 그녀를 적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재필은 그녀의 지략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녀는 악녀였을까요? 국모였을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때로는 무자비했습니다. 민씨 척족을 등용하며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생존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2번이나 궁을 탈출하며 목숨을 건졌습니다. 청나라와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고종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조선의 자주를 지키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녀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기록들은 그녀를 죽인 일본과 그녀와 정치적으로 대립한 사람들이 남긴 것입니다. 반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던 제3국 외교관들은 그녀를 지적이고 능력 있는 여성으로 기록했습니다. 역사를 볼 때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누가 이것을 기록했는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명성황후. 그녀는 완벽한 영웅도 순수한 악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한 인간이었습니다. 권력을 원했고 생존을 위해 싸웠고 실수도 했고 때로는 현명했던 여인.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지금도 홍릉에는 고종과 명성황후가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살아서는 온전히 행복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죽어서는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3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의 진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